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톤이었고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안톤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복사된 듯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톤은 우연히 서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영원 회귀라는 개념에 대해 읽으며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내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이 논리를 생각하며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 개념은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톤은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정말 지금의 모습으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리고 그는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선택들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그냥 쉬는 삶, 만약 그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는 이대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이 단순히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미뤄왔던 일들. 그는 여행을 가고 싶었고 그림을 배우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중에로 미루게 되었죠. 영원 회귀를 생각하면서 안톤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날 밤 안톤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퇴근길에는 미뤄왔던 미술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근처 도시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톤은 자신이 점점 더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영원 회귀의 개념이 단순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행동의 동기가 되었고 그의 실존적 만족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몇 년 후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안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특별하게 다가갔습니다. 어느 친구는 곧바로 자신이 해왔던 일들의 반복성을 반성했고 다른 친구는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톤의 이야기는 마치 조용한 울림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각자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안톤은 비록 자신 혼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영원 회귀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결코 같은 날들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후회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이렇게 니체의 영원 회귀는 안톤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몇 세대에 걸쳐 막대한 부를 소유한 파치노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항상 아름다운 정원과 웅장한 저택으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명확히 거리감도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부는 몇몇 마을 주민들에게는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파치노 가문의 가장 최근 대가인 리차드 파치노는 조상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철학, 책을 읽는 데 몰두했으며 특히 존 롤스의 정의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 원칙은 그의 사고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리차드는 부를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은 공정한 발전 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마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리차드의 계획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직업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마을 내소규모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었고 리차드는 그중 많은 가능성을 보고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이라는 젊은 여성이 배운 지식을 활용해 작은 유기농 농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내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 잉여 식량을 가까운 도시로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몇 년 후 리차드의 노력은 마을 전체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직업 기회와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마을의 초기 작은 사업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치노 가문의 문을 두드리며 그 프로그램이 자부심을 갖고 그들에게 존엄과 희망을 주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차드는 그의 이러한 실험으로 인해 도덕적이고도 경제적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부를 나누는 것을 넘어 차등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 마을에 전해지며 세상 곳곳의 사람들이 롤스의 이론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파치노 가문은 단순히 부유함으로 기억되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일으켰던 행동으로 인류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리차드 파치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모두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삶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목표를 중요시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토론회 초대장이 도착하게 됩니다. 초대장은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소개하며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에 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회 당일 알렉스는 호기심에 이끌려 광장으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은 그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연사는 마을의 오래된 빵집 주인 에밀리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빵을 나누어주는 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빵을 구웠던 경험을 나누며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선 연사는 청소년 축구팀의 코치인 마이크였습니다. 그는 팀원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성장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팀으로서의 단결에서 옵니다. 라고 마이크는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렉스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사회적 유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동체에서의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스는 처음에는 반감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공동체와 함께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으며 점점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알렉스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웃들과 인사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지역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렉스는 자신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할머니와 빵을 만들면서 웃음을 나누고 축구팀 아이들과 함께 응원하며 기쁨을 나누는 순간들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알렉스는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주의 이론이 단순한 사상이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철학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랑과 유대로 연결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알렉스에게 큰 변화였고 이 작은 마을은 공동체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를 그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제레미라는 이름의 꼬마 천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리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했으며 심지어 아침에 어떤 과자를 먹을지 결정할 때조차도 쾌락과 고통의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특별한 창의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만드는 그런 계산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그의 여름방학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대표 축제인 작은 행복축제가 다가오면서 마을 주민들은 어느 부스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했고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춤 공연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놀이기구 설치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부스를 그 돈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 했으나 한정된 자원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때 제레미가 나서서 자신의 쾌락 계산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먼저 그는 각각의 제안에 대해 예상되는 쾌락의 강도와 지속성을 적어보는 여러 개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춤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 지속성은 한정적이라 했습니다. 반면 놀이기구는 강한 쾌락이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모든 연령층이 즐기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직접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포만감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어울리는 최적의 쾌락 조합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할머니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곧이어 펼쳐지고 이후에는 허기를 달래줄 음식 부스가 뒤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이론에 따라 쌀밥과 대추 같은 공연을
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셀프 음식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직접 조리를 즐기면서 다양한 입맛을 가진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제레미의 방법론을 따라 큰 기대를 안고 참여했습니다. 의외로 그들이 느낀 쾌락은 대단했습니다. 공연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기에서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리한 음식을 맛보며 서로 다른 쾌락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작은 체구의 제레미는 마치 마법사처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계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감동하여 쾌락 천재 제레미라는 별명을 헌정했으며 제레미는 그의 이론이 실질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레미의 공리주의 실험은 각자가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제레미가 평생을 두고 이야기했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고 마을은 전통과 현대의 쾌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사례로 여러 곳에서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의 이름은 공리주의와 함께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